이제 전자서명이라는 게 공개키 암호를 이용해서 일반적으로 하는데, 만약에 대칭키 암호를 이용해서 전자서명을 하면 분명히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공개키 암호를 썼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대칭키 암호 시스템을 이용해서 전자서명을 구현한다면 도대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대칭키 암호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서명하고 공개키 암호를 이용한 통신 프로토콜하고 이거 두 개를 하는데, 이 공개키 암호라는 건, 크립토 시스템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좀 나하고 상대방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전자서명이 나온 거 보니까 전자서명이랑은 조금 성격이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비밀통신, 대칭키 암호나 공개키 암호를 이용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전자서명이랑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같은 공개키 암호 시스템을 이용하고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칭키 암호 시스템을 이용해서 전자서명도 구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비밀통신도 할 수 있는데, 시크릿 커뮤니케이션도 할 수 있는데, 도대체 비밀통신하고 전자서명하고 어떤 역할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수업이 내용이 진행이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공개키 암호에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서명에 대한 종류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공개키 암호는 주로 이제 RSA를 얘기를 하고, 엘립틱 커브 크립토 시스템은 ECC를 얘기하는데,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꾸준히 여러 과목에서 언급이 되는 RSA가 도대체 어떤 것들인지, 어떤 구체적으로 내용이 들어가진 않지만 RSA가 이거라는 인트로 정도, 소개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항상 대칭키든 공개키든 전자서명을 구현하든 암호 시스템을 이용하니까, 그러면 이제 키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대칭키와 암호 시스템하고 공개키 암호 시스템을 구별할 때도 키로 구별하잖아요. 그쵸? 어떻게 구별하냐면, 키가 같으면 대칭키다, 그리고 다른 키를 사용하면 공개키다, 이렇게 배웠는데, 그 키를 생성할 때 그 개념이 사용되는 랜덤니스, 랜덤 넘버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하는 걸로. 그래서 이 전반부는, 암호 프로토콜의 전반부는 어떻게 보면, 암호 프로토콜이 뭐지? 그리고 왜 암호자가 붙었을까? 프로토콜은 커뮤니케이션인데, 그 다음에 이런 암호 정보 보호에 대한 여러 가지를 배우다 보니까, 그럼 이제 거기에 사이사이에 책을 보든 논문을 보든 그 사이사이에 언급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개념을 잡고 가는 그런 전반부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하는 거는 정보보호의 기본 속성.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에 한번 보라색으로 칠한 걸 보니까 암호 프로토콜이라는 게 뭐냐. 기존의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형성이 되는데, 그러니까 통신을 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게 2인일 수도 있고 3인 이상일 수도 있고, 그 명수에 상관없이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이 안에 거가 바깥에 오프라인의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이, 프로토콜들이, 그러니까 통신, 커뮤니케이션들이 온라인으로 들어가면서 보호라는 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자투표도 우리가 투표를 밖에서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투표라는 게 어때요? 예를 들면 18세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사람에 한 번씩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집계가 되기 전에는 노출이 안 돼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보안의 요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전자화폐에 대해서도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었는데, 전자화폐도 그냥 어떤 전자값, 어떤 밸류를 가지고 내가 이건 1,000원짜리고 이건 500원짜리다 이렇게 구현하려다 보니까,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돈을 2번 쓰게 하면 안 되고, 난 1,000원어치를 샀는데 예를 들면 그 밸류를 카피를 해가지고 2번 쓰게 하면 안 되고, 근데 또 그거 못지않게 여러 가지, 내가 돈이라는 게, 여러분 물론 자기 이름을 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돈에다가. 근데 이제 보통 조금 내가 은밀하게 사용하고 싶거나 고통의 상황에서는 어때요? 그 돈이라는 게 어떤 사람이 어디에 썼다라는 걸 추적을 못 하잖아요. 그냥 흐름이 있을 뿐이죠. 사람은 없고 흐름만 있거든요. 그러면 전자화폐도 그렇게 구성이 돼야지만 안전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프라이버시 보호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보 보호의 요소들이
이제 필요하구나라고 인지가 이제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정보보호라는 게 정보보호의 기본 속성이라는 게 아마 여러분들이 정보보호 이론이라든지 1, 2학년 때 들었던 과목이거나 아니면 들었었거나 아니면 지금 3학년 편입해서 처음으로 정보보호 과목에 대해서 암호 프로토콜을 들은 사람들도 정보보호 세큐리티면 비밀성을 가져야 되겠구나. 뭐 이 정도로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를 제가 가져왔거든요. 비밀성이 있어야 되고 무결성이 있어야 되고 가용성이 있어야 되고 부인 방지를 해야 되고 인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 이제 기타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의 성격으로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은 추가되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필요 없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정보보호의 기본 속성이라고 하면 이제 이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가장 이제 실질적으로 가용성이라는 건 어떤 우리가 이제 프로토콜을 배우다 보니까 네트워크상에서 구현되는 커뮤니케이션이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통신을 할 때는 항상 우리가 원할 때는 정당한 사용자가 원할 때는 그거를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형성할 수 있어야 된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차원이니까 어떻게 보면 정보보호의 기본 속성이라기보다는 어떤 통신의 기본 속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비밀성이나 무결성이나 부인 방지나 인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많은 시스템들이 많은 프로토콜들이 크립토그래피 즉 암호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런 목적을 달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성은 여기 적히는 대로 보면 비밀이 유지가 돼야 되고 무결성은 함부로 삭제나 변경이 불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인 방지는 내가 안 보냈다. 보냈는데 내가 안 보냈다. 받았는데 내가 받지 못했다. 아니면 내가 보내지 않은 송신자가 보내지 않은 거를 수신자가 받았다고 하는 경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게 하는 것들이 어떤 여러 가지 정보보호 그 요소들로 구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증이라는 건 사용자 인증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인증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인증에 대해서는 메시지에 대한 인증도 있을 수 있고 이게 메시지가 옳다 그르다라고 인증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람의 사용자 인증은 A라는 사람이 바로 그 A다.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해주는 것들이 정보보호의 기본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정보보호의 기본 속성들을 프로토콜에 입힌 게 암호 프로토콜이라고 했는데 암호 프로토콜이 이제 정보보호의 기본 성질에 대해서는 배웠으니까 우리가 프로토콜의 일반적인 구성 요소를 보면 목적성을 가지고 있고 완전성을 가지고 있고 정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기본 프로토콜의 요소입니다. 여기서 보면 그런데 이게 프로토콜 목적성이라는 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전자화폐인데 화폐 기능을 못한다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되고 완전성은 뭐냐면 목적성이랑 비슷한데 완전성이란 건 프로토콜을 설계할 때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했단 말이에요. 전자투표면 투표를 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전자화폐면 돈을 쓸 수 있게 이렇게 목적이 있는데 그런 목적들이 목적에 맞게 완전하게 구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는 정확하게, 옳게, 올바르게. 그래서 우리가 correctness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영어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이 프로토콜의 기본 구성 요소는 그렇다 그런데 이게 프로토콜에 넘어가면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것들이 지금 여러분 앞에 제가 적어 놓은 전자화폐 프로토콜하고 전자투표 프로토콜에 대해서 예를 든 게 바로 이제 그 내용입니다. 전자화폐 프로토콜에 대해서는 안정성, 익명성이 있는데 익명성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수업 중에 다뤘을 수도 있는데 은닉 서명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블라인드 시그너처. 이게 바로 이제 구매 관련해서 개인정보를 추적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 익명성이라는 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를 위해서 전자화폐 프로토콜이 정보보호 시스템을 통해서 구현해야 되는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해야 되는 성질이 전자투표 프로토콜도 있고 전자화폐 프로토콜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여기다 이렇게 적어 놓은 게 뭐냐면
프로토콜의 구성 요소라든지 그 다음에 정보보호의 어떤 기본 속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자화폐 프로토콜이나 전자투표 프로토콜이라는 예를 두 개를 들어서도 알 수 있지만 이 두 개를 구현하는데 이런 성질을 다 가졌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이 프로토콜에 대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다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안전하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그 대신 안전하지 않은 걸 증명하는 건 조금 더 수월하죠.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을 아마 여러 가지 정보보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암호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면 이 개발되거나 새로운 암호 프로토콜이나 암호 시스템을 개발하는 건 굉장히 어렵고 그 대신 이제 깨는 건 쉬운 거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런 거거든요. 해시 함수가 깨졌다라고 하면 해시 함수의 프리이미지를 그러니까 입력값을 정확하게 알아내는 게 아니라 특정 출력값에 대해서 특정 입력값을 알아내는 것도 깨졌다고 하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깨졌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요소 하나를 찾아서 이게 안전하지 않다라고 증명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꾸로 어떤 그런 해시 함수라든지 특별한 해시 함수라든지 어떤 정보보호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를 구성을 할 때 실질적으로 만들어낼 때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도 기본적인 요소들에 대해서만 증명하는 거니까 처음에 이제 개발을 할 때는 많은 논의가 그 추후에 있을 것을 예상을 하고 기본적인 요소, 여태까지 예를 들면 공격해 암호 시스템을 내가 A라는 공격해 암호 시스템을 만들어냈다 그러면 기존의 공격해 암호 시스템을 우리가 설계를 할 때 고려를 했던 것들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나온 공격법에 대해서 안전하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증명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저기 질문 있으면 질문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 중에 배웠던 것들이 조금 수업 중에 배웠고 들어봐서 아마 이 수업을 듣는 게 훨씬 더 수월하실 것 같은데 암호 프로토콜의 분류인데 중재자가 참여하는 프로토콜하고 판결자가 참여하는 프로토콜하고 중재자나 참결자가 참여하지 않는 셀프 인포싱 그러니까 자발적인 프로토콜 그러니까 자기끼리 하는 거죠. 이런 프로토콜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뭐 이 사이버강이랑 똑같은데요. 피드백을 줘야지. 여러분들은 저를 실제로 보지만 교수도 그 카메라를 보고 수업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는 최대한 쉽다고 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제가 볼 수가 없으니까 이게 쉽게 하는 건지 어렵게 나 혼자 쉽다고 생각해서 하는 건지 이렇게 어려우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오프라인 특강은 후반부에도 한번 있을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자유롭게 질문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하시면 돼요. 다 배웠던 내용이니까. 물론 다 알지는 못하시겠지만 다 배웠던 내용이니까. 또 혹시 알아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건데 내가 괜히 이렇게 말 길게 하는 걸지. 그런 일은 없게 해주십시오. 암호 프로토콜의 분류는 이렇게 세 가지로 기본적으로 분류를 하는데 중재자가 참여하는 프로토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판결자가 참여하는 프로토콜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프로토콜이다. 그 다음에 암호 프로토콜이다. 구성됐으면 내가 A라는 사람하고 통신하고 싶다면 유혜정이라는 사람하고 A하고 통신하는 그런 그림을 상상하게 돼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그게 전자화폐든 전자투표든 뭐든 상관없이 그냥 나는 A한테 보내고 싶으면 A랑 나랑 네트워크만 해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되는 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프로토콜이 바로 제3의 기구가 필요 없는 프로토콜이에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전성을 증명한 것도 한계가 있고 이상적이지 않고 그 다음에 안전하지 않다고 이제 설계는 했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공격이나 이런 것들이 오면 이제 이렇게 막 보강해 나가다가 결국은 포기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건 안전하지 않군. 처음에 한두 개 나올 때는 그냥 그거에 대해서 보강하는 수준으로 있다가 아니면 키 사이즈를 계속 키우거나 대부분은 키에 디펜던트 해가지고 안전성이 결정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경우가 이제 RSA 같은 경우는 1024비트를 쓰거나 2048비트를 써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T에 디펜던트 해서 그렇거든요. 그건 뭐 인수분해 문제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3의 기구가 필요 없는 프로토콜은 프로토콜의 가장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프로토콜이면서 가장 좋은 형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저하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직접 얘기하면 좋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높거나 무서운 사람이어서 도저히 나랑은 혼자 얘기를 못 하겠으면 제3회 하면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방해를 받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개념인데 왜냐하면 제3기구를 왜 놔요, 여러분? 너무 수준 높은 질문인가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인데 수준 높은 질문이거나 아니면 수준이 굉장히 낮은 질문이거나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법 없이도 살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변호사나 판사나 이런 게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돈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뭐 그 은행 금고에다가 뭐 이렇게 안절부절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편한 거죠. 그렇죠? 근데 제3기구가 필요하다는 건 뭐냐면 뭔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믿고 안 믿고는 달라요. 그냥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3의 기구가 필요한데 제3의 기구가 필요한 것도 이런 거거든요. 하나는 중재자가 참여하고 하나는 판결자가 필요한데 중재자는 뭐냐면 처음부터 너무 불안해요. 내가 저 사람이랑만 대화하면 저 사람을 믿지 못하겠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람에 포커싱 되어 있는 분류는 아닙니다. 이게. 내가 상대방을 믿을 때는 제3의 기구가 필요 없는 셀프 인포싱 프로토콜을 쓰고 그 다음에 내가 저 사람을 안 믿을 때는 변호사나 이렇게 제3의 기구가 필요한 어떤 판결자나 아니면 중재자가 참여하는 프로토콜을 쓰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바뀌는 게 아니라 이 프로토콜은 프로토콜의 구성을 보고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중재자가 참여하는 프로토콜은 커뮤니케이션 내내 합류를 시켜요. 불안해가지고. 그래서 참여를 시키니까 어때요? 문제가 일어나 변호사를 참여시키거나 이러면 문제가 일어나는 즉시 알 수 있고 문제를 프리벤션을 방지를 할 수 있는 거죠. 제3의 기구가 처음부터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점은 뭐냐면 이 중재자를 진짜로 믿을 수 있냐는 얘기예요. 상대방인 갑과 을이 아니라 갑과 을이 서로 믿냐 안 믿냐가 아니라 내가 제3의 기구를 신뢰해서 넣는데 내 프로토콜 구성을 못 믿어서 넣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신뢰하고자 그 프로토콜의 어떤 움직임을 신뢰하고자 중재자를 넣는데 중재자를 진짜로 믿겠느냐, 믿을 수 있냐, 진짜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또 어떤 거냐면 중재자가 한 갑과 을만 해주면 괜찮은데 갑과 을의 프로토콜에도 참여하고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한 개의 업무만 맡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개의 업무를 맡으니까 이런 프로토콜이 구성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중재자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이쪽 프로토콜에도 참여하고 저쪽 프로토콜에도 참여하고 그러면 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중재자가 너무 바빠요. 그래서 중재자의 답이 왜냐하면 근데 중재자를 거쳐서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안 거쳐서는 그러니까 내가 을한테 답변을 받기까지 중재자가 내 의견도 줘야 되고 내 메시지도 줘야 되고 을의 메시지를 내가 받을 때 중재자를 통해서 오니까 중재자가 나한테 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재자가 바쁘고 일이 많으면 바틀렉이 걸린다는 거예요. 병목 현상이. 그래서 지연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단점들이 있는데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중재자의 신뢰성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 변호사나 은행가나 공증인 등이 중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건 뭐 교환에서도 얘기가 됐으니까. 근데 중재자가 여러분한테 질문하고 싶은 게 중재자가 프로토콜 참여자가 중재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러면 뭐 굳이 중재자가 참여하는 프로토콜을 써요. 그냥 셀프 인포싱 쓰면 되지. 그러니까 이 중재자는 프로토콜의 참여자 외에 제3의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3 셀프 인포싱을 제3기구가 필요 없는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병목 현상도 일어나고 지연도 되고 그러니까 안 되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중재자가 참여하는 프로토콜은.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중재자를 빼버려요.
그래서 내가 중재자를 쓰는 거는 실질적으로 어떤 프로토콜을 못 믿어서인데, 프로토콜이 정상적으로 완전하게 정당하게 안전하게 움직일지를 걱정해서인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 신뢰되는 상황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중재자가 꼭 중간에 껴서 내 메시지를 전해주고 상대방한테, 상대방 메시지를 나한테 전달해 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판결자가 참여하는 프로토콜은 분쟁이 생겼을 때만. 근데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갑과 을이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문제가 없을 때는 정상적으로 셀프 인포싱처럼 둘이 프로토콜을 진행을 해요. 그런데 이게 채널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통은 트랜스크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증거들이, 그러니까 메시지들이 남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갑과 을이 그런 것들 트랜스크립을 이용해서 트랜스크립을 판결자한테 전달해줘서, 자 봐라, 누가 잘못했는지 알려줘라. 그리고 정당한 결과가 어떻게 나야 되는지 네가 좀 판결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만 제3의 기구가 참여하는 프로토콜이 바로 판결자가 참여하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판결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되는 판사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어 라고 얘기해주고, 을이 잘못했어 이렇게 판결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방지는 못해요. 일단 통신은 일어나니까, 갑과 을이 스스로 하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방지는 못하지만 예방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예방은 못하는데 나중에 어때요, 여러분? 다 범죄가 걸리면 범죄를 안 저지르게 되잖아요. 그런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실생활에. 그래서 그런 프로토콜이 있고, 그 다음에 제3의 기구가 필요 없는 프로토콜은, 이 프로토콜이 그런 의심들, 완전하게 목적이 달성될 거다, 정당하게 될 거다라는 것들이 프로토콜 자체에서 구성이 완비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제3의 기구를 필요로 하지 않죠. 그렇죠? 분쟁이 안 일어날 거다. 그 다음에 문제가 일어나도 우리끼리 트랜스크립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 누가 죄인인지. 이렇게 다 얘기할 수 있으니까 어때요?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설계하기가 어려운 게 유치하군. 아무도 참여하지 않는 셀프 인포싱 프로토콜이 가장 설계하기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적인 프로토콜의 분류는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프로토콜에 대한 공격은 실질적으로 가정은 암호학적 알고리즘과 기술은 안전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가정 자체가 이제 많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암호학적 알고리즘 자체에 허점이 있다고 하냐면 공격 자체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범위가 넓어져서, 그것 말고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그 상황에서 암호 프로토콜이나, 그러니까 정보보호 암호학적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그 통신이 일어나는 프로토콜이 일어나는 그 안에서 다른 것들을 가지고 다른 액션을 취해서 그 암호 프로토콜에 대한 어떤 암호 프로토콜이 이루고자 하는 것들, 정보보호의 기본 속성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을 깨트리는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암호 프로토콜 수업에서는 그게 뭐 공격자니 그다음에 사기꾼이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안 다루는데, 실질적으로 공격자하고 어태커하고, 아마 미국이나 이런 논문을 영어로 된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어태커나 취터에 대해서 조금 헷갈리게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야, 어태커가 취터하냐? 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실질적으로 공격자는 외부에서 공격하는 사람, 갑과 을을 제한, 갑과 을이 통신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이제 사기꾼은 프로토콜 참여자, 갑과 을 둘 중에서 한 명이 공격할 때를 사기꾼이라고 해서, 어태커하고 취터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명칭 자체에서. 소극적인 공격은 그냥 듣기만 하는 거예요. 도청만 하는 거고, 나머지 추가적인 액션이 들어가는 것들을 적극적인 공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공격하고 적극적인 공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간단히 보시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대칭키 암호를 이용한 통신 프로토콜로 넘어가 볼게요. 대칭키 암호 그러면 비밀키 암호라고도 얘기하죠. 그렇죠? 대칭키 암호는 대칭, 시메트릭이에요. 시메트릭이라는 건 같다는 거예요. 완전히 일치한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보통 크립토 시스템을 구현을 할 때, 인크립션을 하거나 디크립션을 할 때, 복호를 할 때 기본적으로 암호화 키하고 복호화 키가 필요해요. 그렇죠? 메시지를 숨기는 키, 그 다음에 메시지를 리커버하는 키. 그래서 두 개가 같으면 대칭 키, 시메트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다르면 어시메트릭, 그래서 반대, 다르다는 거예요. 시메트릭하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갑과 을은 사용할 암호 시스템을 선택하고 동일한 키를 공유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암호 시스템, 대칭키 암호를 이용한 통신 프로토콜에서는 여기서 보면 뭐 메시지가 있고 키가 있고 인크립션을 진행하고, 이 사이퍼 텍스트가 있고 암호문이 있고 키가 있고 디크립션을 하는데 암호하는 키하고 복호하는 키하고 일치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칭 키인 거고, 근데 이 대칭 키가 여기 장점이 있네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 통신 속도가 공개키 암호 시스템보다 빠르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옛날에 이제 나온 것들은 물론 고전 암호 말고 처음에 나온 이런 공개키나 대칭키 암호에 대해서는 대칭키 암호가 사용됐던 게 굉장히 구현하기가 간단한 거예요. 왜냐면 같은 키로 암호했다가 같은 키로 복호하니까 키 생성에 대한 문제가 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정확한 반이 아니에요. 키를 다르다고 해서 어떤 키셋 안에서 두 개만 뽑아내는 게 아니라, 또 공개키는 하나만 뽑아내는 게 아니라, 아니 대칭키는 하나만 뽑아내고 공개키는 두 개만 뽑아내는 게 아니라, 이런 암호화, 인크립션하고 인크립션을 통해서 디크립션을 해야 되는데 그게 완벽하게 메시지로 복호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키를, 다른 값을 이용해서. 그러다 보니까 공개키 암호 시스템을 구현하기가 처음에 이제 개발되기가 조금 어려웠는데, 여기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 속도가 공개키 암호 시스템보다 빠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이제 여러 가지 비밀키 통신에서는 대칭키 암호 시스템을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우리 둘이 통신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 왜냐면 내가 저 사람을 신뢰하고 저 사람한테 비밀 통신할 때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우리 열쇠 나눠 가지는 것처럼 나눠 가지면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암호 프로토콜이라는 게 알고 있는 사람만 통신하는 환경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사람이랑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더욱이 내가 모르는 사람도, 예를 들면 저는 학교에 다니니까 직장이, 우리 직장 학교 내에 있는 사람은 내가 믿어요. 그러면 그 믿는 사람에서 그 소그룹에서는 괜찮은데 그 환경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일반 대중한테 열렸다는 거죠. 내가 누구한테 할지 모르고 이런 여러 가지 프로토콜들이 구성이 되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통신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키를 나눠 가지는 키 분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메시지를 암호하는데 키 K를 가져요. 복호하는데 키 K를 가지네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환경에서 암호한 사람하고 복호하는 사람이 같을 수가 있어요? 일반적이지 않죠. 암호하는 사람하고 복호하는 사람은 항상 달라요.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뭐 일기 써놓고 열쇠 잠그는 거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 외에는 통신을 할 때는 암호하는 사람하고 복호하는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신뢰성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럼 내가 저 사람한테 키를 어떻게 주지? 이걸 어떻게 나눠 갔지? 자, 그럼 키는 전화를 해가지고, 야, 내 키가 1, 2, 3, 4, 5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키 분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러면 키를 분배하지 않고 좀 시크릿 커뮤니케이션을 생성할 그런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한 게 바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공개키 암호 시스템을 이용한 비밀 통신입니다. 자, 이걸 먼저 보면, 공개키 암호 시스템을 이용한 통신 프로토콜을 보면 1976년에 DPL만이 일방향 해시 함수에 기반했다고 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78년에 RSA가 나왔는데, 이 해시 함수라는 건 뭐냐면 암호 시스템이랑 거의 유사해요. 어떤 점에서 역할은 좀 달라요. 근데 일방향 함수를 우리가 이름만 한번 볼까요? 해시 함수라고도 하고, 해시는 어때요? 뭉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압축도 뭉친다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뭐 체크섬 함수는 나중에 얘기하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줄어든다는 거네요. 맞아요? 출력값이 입력값보다. 그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체크섬 함수래요. 체크한다는 거예요. 그쵸? 체크섬. 그 어떤 거냐면 체크섬은 일반적으로 한 비트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넣는 값이 처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데, 그런 것처럼 내가 긴 메시지에서 간단한 걸로 넘어오면서 한 비트가 바뀌거나 두 비트가 바뀌었을 때 해시 함수 값의 50%가 바뀌게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이 메시지가 저 사람한테 갈 때 변경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고 싶은 게 바로 인증에 대한, 메시지 인증에 대한 문제인데, 그게 이제 바로 체크섬이 있거나, 또 여러분 에러 커렉팅 코드 같은 얘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역할이나 뭐 역할에 따라서 그 해시 함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형태는 달리해도.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인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해시 함수라는 거는 여러 가지 뭐 기능, 여러분들이 들어보는 게 MD 계열하고 맥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MD 계열은 MD4, MD5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고, 맥은 일반적으로 해시 함수는 키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호할 필요가 없어요. 해시 함수는. 그래서 비밀통신이랑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점은 H는 랜덤 디스를 가져요. 수도 랜덤이지. 랜덤하고, 그 다음에 수도 랜덤은 완벽한 랜덤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근사한 랜덤이라는 거예요. 임의성을 가진 건데,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를 암호화하면 어때요, 여러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무슨 메시지인지. 근데 그게 어때요? 여러분 대칭키 암호나 이런 것들을 배운 학생들도 있을 텐데, 대칭키 암호나 공개키 암호를 이용해서 크립토 사이퍼 텍스트로 나왔을 때 사이퍼 텍스트의 0하고 1의 분포가 어때요? 균일해야 될 것 같아요? 균일하지 않아야지 안전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좀 대답을 해줘야 제가 잠깐씩 쉬는데, 어떨 것 같아요? 균일하지 않아야 돼요? 틀린 것 같죠? 균일해야 돼요. 균일해서 몰라야 돼요. 비균일이라는 건, 균일하지 않다라는 건 치우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이어스 돼 있다는 거예요.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동전 던지기 같은 거 했을 때 그 결과가 바이어스 되면 그 다음 거를 앞면이 나올지 뒷면이 나올지 예측하기가 쉽잖아요. 그런 것처럼 균일 분포를 가져야 돼요. 근데 그게, 그 성질이 크립토 시스템, 즉 대칭키나 공개키 암호 시스템을 이용해서 나오는 암호값도 그래야 되고, 해시 함수를 나오는, 해시 함수의 결과값으로 나오는 저기에선 스몰 h인데 스몰 h 값도 그래야 돼요. 그런 점에서는 동일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메시지에 대한 비밀성은 우리가 전자서명에서도 따로 배우겠지만 실질적으로 키가 필요 없는데, 여러 가지 기능을 해시 함수나 이런 데 덧붙이면서 맥 함수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 어센티케이션 코드라고 얘기하는데, 이 맥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인풋으로 메시지하고 키를 받아요. 그래서 키가 있는 해시 함수다. 그래서 조금 다른 것보다는 좀 특별 취급을 받습니다, 맥이. 근데 이제 해시 함수를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이제 두 가지 성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해시 함수는 성질을 만족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추가적인 거는 기능에 따라서, 역할에 따라서 달리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이 함수가 해시 함수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아까 얘기했지만 해시 함수 값을 이용해서 원래 입력 값을 추정하는 건 불가능해야 돼요. 우리가 프리 이미지라는 게 전사함수, 담사함수 배울 때 우리가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그런 것들을 배웠을 텐데, 앞에 입력값을 몰라야 된다는 거예요. 출력값을 이용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은 해시 함수 값을 갖는 두 개의 다른 입력값을 발견하는 것은 계산상으로 불가능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블록 함수 있죠? 블록 사이퍼. 자, 그건 다음 기회에. 그래서 이 두 가지 성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야 되는 건 이게 어떤 의미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완벽하게 이 수업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루는 건 없어요. 해시 함수를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파헤쳐보자 이런 수업이 아니라, 해시 함수의 어떤 컨셉, 프로토콜의 컨셉, 이런 것들을 잡아가는 과정이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 프로토콜, 암호 프로토콜이라는 수업에서는 이런 컨셉을 가져가고서 다른 더 깊이 들어가는 수업에서 그거를 이용하고 이해할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해시 함수가 있었는데,
디피-헬만이 이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공개키 크립토, 퍼블릭 키 크립토 시스템에 근접하는 아이디어를 냅니다. 어떤 거냐면 트랩도어라는 개념을 디피-헬만이 가져오는데, 이 트랩도어라는 건 열쇠 같은 거예요. 정확하게 열쇠는 아닌데 입력값을 알게 해주는, 그러니까 프리 이미지 레지스턴스라고 했잖아요. 그쵸? 입력값을 알 수 없어야 된다는 거라고 했죠. 근데 이 트랩도어 값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메시지를, 프리 이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설계를 했어요. 기본적으로 디피-헬만 트랩 일방향 함수는 어때요? 해시 함수는 키가 없어요. 그렇죠? 맥은 있지만 이게 없는데, 그래서 영원히 키라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프리 이미지를 출력값을 이용해서 알기가 어렵거든요. 키는 없지만, 그가 정확하게 공개키 개념이랑은 일치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떤 정보를 내가 일부분을 가지게 되면 없는 거랑 있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쵸?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다른 어시메트릭 개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달라진 트랩도어 정보를 내가 알고 있으면 프리 이미지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76년에 디피-헬만이 제안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개키 암호 시스템은 이건데, 자, 공개키 암호 시스템을 이용한 통신 프로토콜이든 비밀키 대칭키 암호 시스템을 이용한 통신 프로토콜이든 기본은 이거죠. 메시지를 비밀 통신하고자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랑 나랑. 맞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메시지가 비밀리에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렇죠? 목적한 사람만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다음에 여기서 보면 전자서명이랑 이제 어떤 거에 다른지를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공개키를 이용한 비밀 통신이랑 전자서명이랑. 왜냐하면 전자서명도 공개키로 하니까.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크립션 알고리즘하고 디크립션 알고리즘이 있고, 물론 이제 키 제너레이션 알고리즘, 키 생성 알고리즘도 있지만, 키는 그냥 이따 치고, 값은 PAPSA, P는 퍼블릭 키, S는 시크릿 키. 그 다음에 을도 자신의 공개키, 비밀키 쌍을 가지고 있어요. 그쵸? 공개키 시스템은 그러니까. 자, 그런데 이 암호를, 이거는 전자서명이랑 구분하는 거랑 똑같은데, 자, 여러분. 갑하고 을이 있어요. 서명이든 메시지든 내가 을한테 보내고 싶어요. 저는 갑이에요. 그럼 여러분한테 질문하고 싶은 게, 자, 누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메시지는? 누가 읽을 수 있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저 사람한테 보내고 싶으면 을이 읽어야 돼요. 을만 읽어야 돼요. 그러면 을만 복호하게 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얘는 암호화를 할 때 보면 누구의 공개키로? 을의 공개키로 메시지를 암호화하는 거예요. 자신 것이 아니라. 다시, 공개키 암호 시스템은 비밀통신인데, 비밀통신은 내가 목적한 사람만 읽을 수 있게 해야 돼요. 내 메시지를. 나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7시에 만나자라는 걸 아무도 안 알려주고 싶고, 저 학생한테만 보내고 싶으면 을만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을만 알고 있는 정보가 을의 비밀키예요. 그렇죠? 을만 알고 있게 하는 게. 그러면 을만 읽을 수 있게 한다는 건 을의 비밀키로 복호를 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을의 비밀키로 복호를 하게 하려니까 갑은 을에 공개되어 있는 키인 을의 공개키로 메시지를 암호화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직 전자서명은 안 나왔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전자서명이 있는데 제가 저 사람한테 보내려고 해요. 갑이 을한테. 근데 누구 전자서명이에요? 누구 서명이에요? 을 거예요? 갑 거예요? 갑 거예요. 그렇죠? 제 거거든요. 그러면 서명은, 제 서명은 누가 생성해야 돼요? 나만 생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서명을 생성하는 키는 누구 키여야 돼요? 내 키여야 돼요. 그런데 내가 서명을 했어요. 이렇게 전자서명을. 누가 증명하든 상관없어요. 그게 비밀은 아니야. 저 사람만 서명, 이거는 갑이 한 거야 라고 혼자만 알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갑이 을한테 비밀 통신을 형성할 때는 을의 공개키로 메시지를 암호하고, 갑이 을한테 전자서명을 보낼 때는 갑의 비밀키로 메시지를 서명을 합니다. 암호화를 하죠. 그러면 그게 을이든 누구든 상관없지만 중요한 건 을도 나의 공개키로 전자서명이 옳은지 틀린지를
검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봐도 그렇고 전자서명이나 공개키를 이용한 프로토콜을 볼 때도 그렇고 이렇게 차근차근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고 요거는 요거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단편적으로 지금은 아주 심플하게 우리가 크립토 시스템을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왔다 갔다 하고 끝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딱 캐치하기가 쉬운데 이해하기가 조금만 복잡해지면 야 이게 누구 키로 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에 처음에 목적이 뭐냐를 살펴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키 분배 문제는 사라졌어요. 우리가 대칭키를 했는데. 왜냐면 키 분배는 문제가 안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공개 키도 분배해야 되지 않아요? 맞습니다. 오픈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키 디렉토리라는 걸 개념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칭키하고 공개키에서의 대칭키에서의 키 분배 문제하고 공개키의 키 분배 문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격이. 대칭키의 키 분배 문제는 어떤 거예요? 나만이 알고 있어야 되는 정보를 저 사람한테 준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저 사람한테는 줘도 될 수도 있는데 저 사람한테 도대체 이 사람이 모르게 어떻게 주냐는 거예요. 이게 키 분배 문제예요. 공개키의 키 분배 문제랑은 달라요. 공개키는 어떻게 보면 누구나 알아도 되잖아요. 나는 내 비밀키만 가지고 있으면 잘 보관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키 분배 문제가 사라졌다고 하는 건 공개키를 나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문제들. 비밀리에 저 사람한테 똑같은 키를 전해줘야 되고 그런데 나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저 사람도 알게 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 문제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그 문제가 사라졌으니까 이 세상에서는 대칭키 암호 시스템만이 사라지고 공개키 암호 시스템만 써야 되는데 이 공개키 암호 시스템이 되게 편리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키 사이즈도 굉장히 늘어나고 그 다음에 RSA나 ECC 제가 공개키 암호 시스템으로 예를 들인 거 ECC는 엘립틱 커브 크립토 시스템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수학 보기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리실 텐데 그런 수학적인 개념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들어가야 그리고 복잡하게 하더라도 그 flowo는 굉장히 명확해서 혼란의 여지가 없다면 상관은 없는데 지금 키를 계속 키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별다른 대안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나왔나 보죠?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개발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런 안전성, 대칭키 암호 시스템이 갖는 어떤 정보보호의 기본 속성들을 그대로 공개키 암호 시스템으로 이관을 하려니까 그렇게 하려면 공개키 암호 시스템에서는 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공개키 알고리즘은 실질적으로 통신을 하는데 공개 암호 시스템에서는 항상 충돌되는 게 내가 어떤 암호 시스템이나 암호 프로토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는 조금 용이하고 안전하지 않다라는 건 용이하고 안전성을 증명하는 건 어렵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요소에 대해서도 분석이 되지만 또 다른 요소는 어떤 암호 시스템을 얘기할 때는 암호다 그러면 세큐리티를 생각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보안에 대해서 이제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보안적인 요소만 증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실생활에 사용해야 되니까 efficiency, 효율성 이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트레이드 오프, 보안을 조금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고 그런 적정선이 각 암호 프로토콜이나 암호 시스템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 적정점을 찾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2초 내에 움직여야 되고 3초 내에 움직여야 되고 이런 개념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용 환경에 대해서도 다를 수 있어요. 만약에 굉장히 비밀리에 사용하는 거면 내가 어떤 거를 서치하는데 내 서치 키워드를 인크립션을 하고 싶다.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키워드 인크립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서치 인크립션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내가 서치를 할 목적이잖아요. 그렇지만 내 서치 기록을 함부로 알게 하고 싶지 않은 건데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는 어때요? 인크립션도 해야 되지만 보안도 해야 되지만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돼요. 맞아요? 어쨌든 기본 목적성이라고 했잖아요. 프로토콜은. 목적이 뭐예요? 찾아야 되거든요. 내가 원하는 정보를.
근데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은행권이라든지 굉장히 좀 사적인 재산에 관련되어 있는 거라면 어때요, 여러분? 좀 참아줄 수 있죠? 더 안전하다면 좀 참아줄 수 있는데 그런 것들, 그런 환경에서 트레이드 오프점이 굉장히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적정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 그거는 이제 여담이고, 실질적으로 공개키 알고리즘은 키 분배 문제를 사라지게 한 대신에 복잡하고 여러 가지 수학적, ECC는 ECC 하지 말고 RSA는 지수 연산을 계속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1024비트나 2048비트라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근데 여러분 블록 사이퍼 들어보셨어요? 그 구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 블록 사이퍼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인 거는 블록으로 쪼개서 해시 함수처럼 치환하고 바꾸고 반으로 쪼개서 바꾸고 거기다가 키하고 그 쪼개진 블럭이랑 익스클루시브 오화하고 섞고 바꾸고 이런 구조예요, 여러분. 어떤 게 빠르겠어요? 대칭키가 훨씬 빠르겠죠. 연산하는 것보다. 아닌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차이가 있지만 이런 장점이 있지만 공개키만으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또 대칭키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일반적으로 같이 쓰자. 그래서 하이브리드 암호 시스템이 나온 겁니다. 하이브리드 암호 시스템은 뭐냐면 빠르니까 메시지가 길잖아요, 그렇죠? 메시지 통신은 대칭키 암호 시스템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대칭키 암호 시스템을 쓸 때 문제점이 뭐였냐면 키 분배가 문제였잖아요. 키 분배를 공개키를 암호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비밀리에 주는 때 그 주는 게 문제였는데 어떤 거냐면 세션 키라고 얘기하는데 이 키 K를 공유를 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비밀키 암호 시스템을 이용해서 메시지를 암호화해서 내가 저 사람한테 보낼 거니까. 근데 그 K를 갑이 을한테 어떻게 보내주느냐?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키 교환을 공개키 암호 시스템을 이용해서 한다는 겁니다. 왜요? 일반적으로 메시지 값보다는 키 값이 짧기 때문이에요. 블록 사이퍼에서의 키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긴 비트가 있지만 64비트 블록, 128비트 블록 이런 식으로 블록 단위의 키 사이즈거든요. 그러니까 이 키 분배에서의 메시지 값은 지금 보니까 키 K잖아요. 그쵸? 대칭키. 그러니까 그 메시지인 키 K의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공개키 암호 시스템을 이용해도 그렇게 크게 느려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키 분배 문제는 공개키 암호 시스템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암호는 분배된 K를 분배하면 그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어요. 내 비밀키를 저 사람이 아는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K를 공유할 때 이 사람을 믿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제가 그랬는데, 하나는 저 사람을 한테 내 비밀키를 어떻게 주느냐의 문제가 있고, 저 사람이 내 키를 알고 있는데 저걸 저 사람한테 진짜 알려줘도 되나?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내 키를 안전하게 제3자가 모르게 저 사람한테는 전해줬어요, 지금. 아십니까? 공개키 암호 시스템을 이용해서 전해줬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저 사람을 믿을 수 있냐는 문제만 남았는데,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 키 K를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섹션에서만 쓸 수 있게 하는 세션 키 개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통신을 여러분 비밀 패스워드 잘 안 바꾸시죠? 저도 잘 안 바꿉니다. 그런 거랑 똑같아요. 키를 하나로 하면 굉장히 편한데, 내가 이 사람을 심지어 그냥 내가 나만 알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걸 못 믿으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준 거니까 그 K를 통신해서 오래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K를 세션마다 사용자와 컴퓨터나 또는 컴퓨터 사이의 어떤 통신의 어떤 일정 기간을 세션이라고 하는데, 그 접속, 한 번 사이의 접속을 세션이라고 하거든요. 그 세션에만 사용하는 키를 세션 키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구적인 세션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키에 의해서, 키값에 의해서 제너레이트 되는데, 생성이 되긴 되는데, 어쨌든 그때 접속마다 달라지는 거를 세션 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완벽하진 않지만 두 가지 문제, 대칭키 암호 시스템을 이용할 때 두 가지 문제인 어떤 거?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주느냐는 공개키 암호 시스템으로 이용해서 풀었고,
내가 저 사람이 믿을 수가 없는데 내 키를 줘야 되냐? 이런 문제는 세션 키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해결했다는 거예요. 자, 질문. 아우, 너무 완벽한가요? 배운 내용 중에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너무 쉽나요? 질문 있어요? 없어요? 다 미소를 띠는 거 보니 그냥 진짜 없어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밀키 통신하고 전반부에서는 비밀키 통신하고 전자서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다룬다고 했는데 이제 두 번째 아이템 토픽인 전자서명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전자서명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공개키 암호 시스템을 주로 이용하고 그런데 공개키 암호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왜 대칭키 암호 시스템을 이용하면 안 되지라는 이건 기본 과목이니까 왜 안 되지를 먼저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서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서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이제 종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업 내용에 담았는데요. 서명은 서명자 인증을 할 수 있어요. 누구 서명인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약을 할 때 이게 A 건지 B 건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명자 인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서명을 다른 사람이 서명할 수 있어서는 안 돼요. 위조가 불가능해야 됩니다. 이게 오프라인이랑 똑같아요. 그렇죠? 틀린가요? 그 다음에 다시 사용하면 안 돼. 한 서류에 붙어있는 서명을 다른 데에 떼서 사용할 수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내가 500만 원짜리 계약을 했는데 집 계약을 했다고 합시다. 500만 원짜리 집을 500만 원에 계약했는데 그게 1000만 원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부인 방지. 서명을 했는데 서명을 안 했다고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위조 불가하고 재사용 불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위조는 못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내 서명은 나만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나만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나만이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 근데 나만이 알고 있는 정보가 바로 나의 비밀키거든요. 비밀키, 시크릿키. 그래서 이 서명은 일반적으로 서명자의 비밀키로 서명을 생성합니다. 그 다음에 재사용 불가는 한 문서의 서명을 다른 문서의 서명으로 사용할 수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서명의 메시지. 서명에서는 이제 서류를 이해하는 게 좋은데 메시지보다는 어떤 서류의 디펜던트에서 그 값에 따라서 서명을 달리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재사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저 사람한테 비밀키를 줬는데 못 믿으니까 세션키 이용했잖아요. 그렇죠? 한 세션만 사용할 수 있게 제한을 했다는 거, 시간 제한을. 그렇죠? 통신 제한을 했죠? 그런 거랑 똑같이 타임 스탬프라는 시간 도장. 지금 몇 시에 서명이 된 건지 어느 정도의 효력이 있는 건지에 대한 타임 스탬프를 사용해서 재사용을 불가하게 하는, 재사용을 못하게 하는 그런 기능들이 추가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많은 프로토콜들이 완벽하다, 안전하다라는 걸 증명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현재 있는 여러 가지 보안 이슈에 대해서 증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게 누구나 고객을 끄덕이면서 안전하다라고 얘기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타임 스탬프라든지 해시 값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가 기능을 암호 시스템에 덧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프로토콜이나 암호 시스템을 볼 때 실질적으로 그 주요 크립토 시스템이 있긴 한데 그 크립토 시스템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 도대체 이거를 입력값에 갑자기 타임 스탬프가 나왔다든지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보안 요소들이 이렇게 얹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부가적으로 할 수 있게. 왜냐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안전하다는 걸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건 안전해 라고 하는 걸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거죠. 타임 스탬프를 넣었어? 내가 어떤 프로토콜을 설계했는데 거기에 타임 스탬프 넣었지? 그러니까 이건 재사용이 불가능한 거야.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거를 만들어낼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논문을 보거나 자료를 볼 때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설명을 어떤 보안 요소에 대해서 쭉 나열하면서 이거는 타임 스탬프 때문에 재사용이 불가능하고 이거는 키의 사이즈 때문에 깨지기가 어렵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부가적인 전자서명의 종류에는 전자서명은 공개키 암호 시스템을 사용하는 직접 서명 방식하고 대칭키 암호 시스템을 사용하는 중재자를 넣은 서명 방식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공개키 암호 시스템을 이용하니까 공개키 암호 시스템의 직접 서명 방식은 두 가지로 얘기가 되는데요. 종류가 되는데 메시지 복원형 전자서명하고 부가형 전자서명입니다. 이게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게 부가형 전자서명에 대한 건데 뭐 이걸 보지 않아도 메시지 복원형 전자서명은 이거예요, 여러분. 메시지 아시죠? 복원 아시죠? 복원은 되돌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메시지를 되돌려 봐서 아는 거예요. 이게 옳은지 틀린지를 전자서명이.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전자서명에 대해서 내가 서명을 하는데 인크립션을 예를 들면 서명을 암호화를 통해서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어떤 사이퍼텍스트 C를 줬어요. 그게 이제 공개키를 이용하면 저 사람이 어떤 걸로든 증명을 할 텐데 물론 이제 서명한 사람의 공개키를 이용해서 전자서명은 증명이 됩니다. 옳은지 아닌지. 왜냐하면 서명자의 비밀키로 암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복호화를 하면 원래 메시지 M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메시지를 서명을 갑이 을한테 보낼 때 갑이 메시지를 을한테 줍니다. 같이 서명이랑. 그래서 이 을이 A의 갑의 공개키를 이용해서 디크립션을 할 때, 복호를 할 때 주었던 메시지 M이랑 복호된 갑이랑 같은지 틀린지를 비교해서 이 전자서명이 옳구나. 아니면 다르면 이 전자서명이 틀린 거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게 바로 메시지 복원형 전자서명입니다. 부가형 전자서명은 해시 함수로 압축을 해요. 해시 함수가 다이제스트 뭐 이렇게 압축 함수 이렇게 이름이 불려진다고 했는데 그 이름이라는 게 어쨌든 줄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줄여가지고 효율성을 덧붙인 거죠. 그렇죠? 그냥 전체적으로 할 필요가 없이 내가 이 서류에 이 서명이 맞는지 틀리는지만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서류라는 건 어때요? 여러분 전자서명이나 여러분들이 매매 계약을 할 때나 서명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서류 자체는 둘이 나눠 갔잖아요. 그렇죠? 당사자랑 뭐 주인이랑 뭐 전세자라면 어쨌든 나눠 갔고 그다음에 그 서류에서 나중에 남는 거는 내가 그 내용에 대해서 미리 보기 때문에 서명이 옳은지 아닌지만 검토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귀찮게 더불어서 공개키 암호 시스템으로 하는데 그거를 다 하지 말자. 좀 줄여서 효율성을 더하자. 그래서 메시지 뒤에다가 전자서명을 해시 함수를 한 전자서명을 붙여서 보는 게 부가라는 게 뭐예요? 덧붙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부가형 전자서명입니다. 비교를 할 때 그러니까 메시지 대 복호값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해시값 대 복호값을 비교하는 거예요. 짧게 비교하니까 효율적이겠죠. 그렇죠? 그게 바로 부가형입니다. 자, 그런데 공개키 암호 시스템을 이용해서 전자서명을 한다고 했는데 대칭키 암호 시스템을 이용해서 전자서명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중재자가 항상 가운데 끼어야 돼요.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여러분? 비밀키하고 서명을 생성하는 키하고 전자서명에서는 비밀통신에서는 암호화 알고리즘, 복호화 알고리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자서명에서는 서명을 생성하는 알고리즘, 서명을 검증하는 알고리즘 이렇게 나누거든요. 자, 서명을 검증하는 거랑 서명을 생성하는 거랑 어때요? 대칭키 암호 시스템을 이용할 때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키가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갑이 을한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검증할 때 쓰라고. 내 서명을 할 수 있는 인감도장을 저 사람한테 줄 수 없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얘보다는 조금 믿을 수 있는 중재자를 두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내 서명키를 오픈하는 거예요. 얘보다는 나니까. 그래서 이제 가운데에 껴가지고 하는데 똑같은 문제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이 사람, 을보다는 철수가, 중재자인 철수가
더 신뢰가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재자인 철수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는 환경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키를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라는 문제는 또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철수가 이 사람만 중재해주면 되는데 똑같아요. 그렇죠? 여러 사람을 중재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밭을 내게 되는 거예요. 다 봐요, 여러분. 누가 다 계산해줘요? 막 검증도 얘가 해요, 철수가. 자, 갑이 자기 비밀키로 암호해서 보냈어요. 내 서명이다 하고 갑의 서명을. 그 다음에 철수가 갑한테 받은 비밀키로, 그러니까 이건 검증하려고 비밀키로 베리피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검증을 진행해요. 그래서 같은지 아닌지를 했더니 같아. 그러면 갑이 서명한 거 맞아. 그러면 이제 그걸 을한테 보내야 되잖아요. 갑이 서명한 거 맞거든 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얘가 검증할 수 있게 을이 철수한테 준 을의 서명 생성 알고리즘이 키지만 어쨌든 서명 검증 키랑 똑같아요. 그쵸? 그 키로 다시 이거를 갑이 보냈어 하는 거랑 메시지하고 더불어서 원래 서류랑 해서 서명을 생성해서 S스타, 시그너처 스타를 을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을한테 보내니까 실질적으로 얘는 검증을 해서 진행을 해서 메시지가 같으면 맞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갑하고 을은 어때요? 서로의 비밀키를 상대방한테 줄 필요는 없어졌어요.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 다 계산해야 돼요? 중간에서 계속 철수가 다 계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바틀렉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보라색의 이유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칭키 암호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서명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질문. 말이 빠른가요? 말이 느린가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컴퓨터 보면서 몰라도 질문할 수 없고. 알겠습니다.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전자서명에 대해서 이제 배웠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다음이 공개키 암호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서명을 하는데, 그 전에 잠깐 대칭키 암호 시스템을 이용해서 전자서명을 배웠으니까, 그러면 이 비밀통신, 그러니까 이 시크릿 커뮤니케이션이 여러분, 아까 얘기한 암호 시스템, 통신. 자, 이런 비밀통신하고 전자서명하고 크게 두 가지가 차이가 난다는 걸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주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기본적인 거예요. 뭐, 수준이 높은 뭐 그런 사항은 아닌데, 바로 메시지의 비밀성입니다, 여러분. 암호문 통신은 왜 만들어졌어요? 몰래 보내려고. 저 사람만 읽게. 메시지의 비밀성이 프라이어티예요. 최고라는 거죠. 메시지의 비밀성이 지켜져야 돼요. 누구나 읽게 하려면 소용없지. 못하러 비밀 통신을 해요. 그냥 하면 되지, 그쵸? 그러니까 암호문 통신, 비밀 통신에서는 프라이어티가 메시지의 비밀성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전자서명은 서명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서류 메시지를 서류라고 이해하시면 이해하기가 편한데, 그거를 비밀리에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에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개념 자체가. 물론 그 안에서 구성되는 게 차이가 있지만, 근데 솔직히 RSA를 이용해서 비밀 통신을 하거나 RSA를 이용해서 전자서명을 구현한다면 실질적으로 키 사이즈나 키나 이런 것들은 동일해요. 그렇죠?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전자서명을 하든 비밀 통신을 하든. 그러면 이제 그 컨셉 자체가 차이가 나고, 내가 뭘로 서명을 생성하느냐, 내가 뭘로 메시지를 암호화하느냐,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해 가시죠? 이게 왜 잘 안 보이는데 앉으셔가지고. 그래서 일단 메시지의 비밀성이 전자서명하고 비밀통신에서는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키 공유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하이브리드 암호 시스템 배웠어요? 배웠잖아요. 뭐 대답도 해주기 싫은가 보네. 하이브리드 암호 시스템 배웠잖아요. 그렇죠? 효율성을 찾기 위해서 안전한 건 공개키 암호 시스템이 여러 가지를 해결하지만, 대칭키 암호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지만, 공개키 암호 시스템만을 이용하지 않고
대칭키 암호 시스템의 효율성 때문에 메시지 교환은 대칭키 암호 시스템으로, 대칭키 암호 시스템에 사용하는 키 공유 문제는 공개키 암호 시스템으로 사용한 거죠. 그렇죠? 이용한 거죠. 그런 것처럼 만약에 그런 효율성을 찾아낸다면 저 사람이 내 키를 세션 키든 비밀 키든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비밀 통신 하이브리드 암호 시스템에서. 그런데 암호문 통신에서는 우리들이 동지의식 같은 거, 나의 비밀 메시지를 저 사람도 읽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둘이는 비밀을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런 특성 때문에 키 공유 문제가 내 키를 저 사람이 알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데 문제가 약하다 이렇게 표현합시다. 우리 둘이 통신할 때는. 근데 서명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명키는 실질적으로 나의 서명키를 저 사람한테 주는 거는 물론 뭐 인감 도장은 식구끼리 이렇게 돌려도 가지고 있고 이제 그렇긴 하는데 그 외의 사람한테는 좀 주기가 좀 여러분은 주나요? 마음이 넓어서 어쨌든 조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키 공유 문제가 실질적으로 암호문 통신은 저 사람이랑 나랑 비밀을 공유한다라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타당하게 조금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갈 수 있는 반면에 이 전자서명에서의 서명키가 비밀키인데 서명키를 제3자한테 준다는 건 많이 꺼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 공유 문제가 조금은 전자서명과 비밀통신에서는 좀 강도가 다르다. 그리고 메시지의 비밀성이 있고 없고가 비밀통신과 전자서명의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너무 자주 물어보면 그러니까. 자, 이제 공개키 암호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서명입니다. 실질적으로 공개키 시스템을 이용하면 자, 여기에서는 하나만 보자고요, 여러분. 공개키 암호 시스템을 이용한 비밀통신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그 프로토콜을 봤으니까 아까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갑하고 을이 있어요. 제가 갑이고 저기가 여학생이 을이라고 하면 내가 을한테 보내는 거는 갑이 을한테 보내는 거예요. 자, 메시지를 비밀리에 보내려고 해요. 그러면 무슨 키로 암호해야 될까요? 읽을 사람의 키로 암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만 읽을 수 있어야 되니까. 맞아요? 저 사람의 키로 암호 풀어야 되니까. 그런데 내가 알 수 있는 건 저 사람의 비밀키예요? 공개키예요? 공개키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이 읽게 하기 위해서 저 사람의 공개키로 암호해서 보냅니다. 왜냐면 저 사람이 비밀키를 나한테 알려주면 그건 대칭키 암호 시스템이랑 똑같은 거니까 그럴 필요가 없고. 자,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이해 갔으면 그 다음에 이제 전자서명. 전자서명은 내가 저 사람한테 내 서명을 주려고 그래요. 누구 서명이에요? 제 서명이에요. 그러면 나만 생성할 수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러면 서류를 어떤 걸로 도장을 찍어야 돼요? 나만이 알고 있는 걸로. 나의 비밀키로. 즉 갑의 비밀키로 서명을 생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기 끝에 보면 대문자 S는 사이닝 알고리즘이에요. 서명하는 알고리즘이라는 거고 그 밑에 서브로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SA잖아요. 그쵸? 여기 SA. 그러면 A의 비밀키, 시크릿 키로 암호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만 질문해 볼게요. 나의 공개키로 암호화를 했을 때 저 사람의 비밀키로 복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 걸로 암호화했으면 내 걸로 복구해야 돼요. 내 걸로 서명했으면 내 걸로 검증해야 돼요. A하고 B하고 막 내 걸로 서명하고 저 사람 걸로 검증하고 이러면 안 돼요. 알았죠? 한 쌍이에요. 페어로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저 서브로 A가 들어갔으면 여기도 당연히 뭐? A. 그렇죠? 좀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공개키 암호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서명은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많이 헷갈려 해서 제가 조금 말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하는데 바로 이거예요. 암호문 통신하고 전자서명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공개키 암호 시스템을 이용했을 때
사이닝 알고리즘이나 베리피케이션 알고리즘은 인크립션 알고리즘하고 디크립션 알고리즘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서명이니까 사이닝 알고리즘으로, 서명 알고리즘으로, 그 다음에 비밀 통신을 하니까 암호문 알고리즘으로 제가 바꿔 부른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저걸 보면 이제 이해되시죠? 네. 이해되신 것 같아요. 저기 암호문 통신에서 그 의뢰 공개키로 암호화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풀 때 의뢰서 풀 때도 공개키로 다시 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좋은 질문이에요, 우리 아버님. 암호하고 복호라는 건 두 가지를 헷갈려요, 진짜로. 많은 학우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줘요. 그리고 많은 학우들이 퀴즈 같은 거 볼 때 많이 틀리는 내용이거든요. 굉장히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컨셉이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설명을 들을 때는 다 아는 것 같아요. 시험 볼 때는 딴 얘기예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설명을 들을 때는 내가 막 이렇게 일방향으로 설명해 주니까 다 아는 것 같아요. 이런 거랑 똑같죠. 요리. 다 아는 것 같더라고요. 하려면 안 되더라고요. 집에 가서. 그런 거랑 똑같은데 여러분, 암호화 복호화 알고리즘은 쌍이 있어요. 사이닝하고 서명 알고리즘하고 검증 알고리즘은 쌍이 있어요. 그 쌍이라는 건 뭐냐면 한데 어울러져야 된다는 거예요. 쌍이라는 건 한데 어울려지지 않는 걸 굳이 페어라고 할 필요 없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쌍이라는 건 암호화 알고리즘은 E하고 복호화 알고리즘은 D가 쌍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인크립션을 했으면 디크립션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이닝 알고리즘인 전자서명에서는 사이닝 알고리즘에 S가 있으면 검증 알고리즘은 V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쌍인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얘기한 거랑 동일한데 어떤 거냐면 왜 키를 공개 키 암호 시스템에서 키쌍, 페어라고 얘기하냐면 걔네 둘이 작용을 해야지 제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나의 비밀 키하고 나의 공개 키가 페어예요. 그래서 키 한 쌍을 가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나의 서명 생성 키하고 나의 검증 키가 한 쌍이에요. 저 사람 거랑 내 거는 쌍이 아니에요. 여러분 키쌍 얘기할 때 여기 있네. 이렇게 한 쌍이라고 하지 P는 P끼리 S는 S끼리 쌍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요게 한 쌍 아니에요? 이걸 한 쌍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바꿔 얘기하면 얘네들이 스위치하면 쌍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역할을 수행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암호문 통신에서 P, B로 암호화했어요. B의 공개키로 암호화했으면 B의 공개키의 쌍은 얘예요. A의 공개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제대로 메시지가 나오기 위해선 P, B를 사용했다면 S, B를 반드시 사용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복호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S, B를 사용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B를 사용했는데 A 거를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리커버가 안 돼요. 다른 사람한테 디펜던트 해가지고 제 키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야, 나 1, 2, 3, 4로 만들 테니까 네 걸로 복구하려면 너는 비밀키를 4, 5, 6, 7로 해. 리즈너블하지 않잖아요. 이상적이지 않다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공개키를 1, 2, 3, 4로 만들고 나는 비밀키를 4, 5, 6, 7로 해야지. 이건 돼요. 내 키니까. 그렇게 해서 구성을 하는 게 쌍이에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한테 야, 난 공개키가 1, 2, 3, 4니까 너의 공개키는 4, 5, 6, 7로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쌍이라는 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해되셨을 거예요. PB가 들어가면 SB가 있어야지 메시지가 복구가 돼요. 근데 여기서 PB를 선택을 한 건 암호문 통신에서 을만 읽을 수 있어야 되니까 암호문 통신은 그러니까 순서가 거꾸로예요. 을만이 읽게 하고 싶어요. 이걸 이해해야 돼. 을만이 읽게 하고 싶으니까 메시지를 복구할 때 을만이 알고 있어야 돼요. 방법을. 을만이 알고 있어야 되니까 을의 비밀키로 복구를 하게 해줘야 돼. 그래야지 을만 하잖아요. 병이하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비밀키 얘만 복구할 수 있게 얘만 아는 키 SB를 썼고 그쵸? SB를 써서 얘를 리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암호화는 얘의 짝인 PB로 암호화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거꾸로 흐름을 이해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할 거예요.
이해되셔요? 조금 약간 미진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추가로 안 되면 다시 한번 질문하세요, 나중에. 부가형 전자서명에서는 메시지를 그대로 암호하지 않고 얘처럼, 얘는 그대로 암호했어요. 그쵸? 메시지를. 그렇게 하지 않고 부가형에서는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붙인다고 했어요. 메시지에다가, 서류에다가. 맞아요? 왜? 해시 함수 하면 암호해야 될 것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이즈가 많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짧아지니까, 자, 여러분, 아까는 메시지가 M이었는데, 해시 함수 말고 서명에서 M이었는데, 이 M을 해시한 함수 H 값을 입력값으로 받잖아요, 여러분. 서명을 생성할 때. 근데 M보다 스몰 h가 굉장히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같은 인크립션 알고리즘을 쓸 때 속도가 증가하겠죠. 그렇죠? 빨라지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얘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도 주고 서명이 어디에서 생성되냐면 짧아진 해시 함수로 하기 때문에 서명하고 서류하고 분리가 될 수가 있어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서명의 분리성 얘기한 거. 얘는 하나거든요, 여러분. 두 번째 거 보세요. 하나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으로 전자서명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는 거고, 전자서명에 대해서 그러면 전자서명 얘기했는데 전자서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알아봤더니 부인방지 서명도 있고 다중서명도 있고 제한서명도 있고 은닉서명도 있고 그룹서명도 있고, 설명은 부인방지 서명은 서명의 기능 중에서 부인방지가 있는데 그거를 굉장히 강화한 거예요. 부인할 가능성이 높은 환경에서 사용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서명자의 도움 없이는 서명 검증이 불가능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다중서명은 말 그대로 여러 사람이 서명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제한서명은 이 사람이 이런 거예요. 갑이라는 상사가 있는데 갑이라는 상사가 휴가를 가요. 그러면 그 밑에 업무대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업무대행을 며칠부터 며칠까지 하는데 그 안에 서류 서명을 전자결제를 이용해서 서명할 때 한 10번 정도 하겠다. 그러면 너는 최대 10번의 서명을 나 대신 대리서명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닉서명이 있고 그룹서명이 있고, 그룹서명은 뭐냐면 한 그룹에서 활동을 하는데 그 다중서명이랑은 달라요. 그룹으로 서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름만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룹을 대표하는 성격을 갖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여러 번 겹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다 구현이 됐어요. 다 프로토콜로 나와 있습니다. 복잡하긴 해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뭘 배웠냐면, 배웠나? 수업에서? 은닉서명에 대해서 나왔을 거예요. 은닉서명은 전자화폐에 대해서 얘 개념을 알고 들으시면 은닉서명의 개념을 실질적으로 알 거예요. 은닉서명은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은닉은 블라인드예요. 블라인드 시그너처라고 영어를 얘기하거든요. 블라인드라는 건 안 보인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안 보인 채로 서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은행권이라고 합시다. 정확하게 전자화폐를 발급해 주는 데는 은행권은 아니지만 은행이라고 하면 여기 있다. A가 사용자예요. 돈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 B는 온라인에서 은행의 역할을 하는 사람. 전자화폐를 발급해주는 기관이에요. 자, 그런데 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은 어때요? 흐름을 따라서 플로우만 찾을 수 있지. 이게 태초에 누구한테 나온 건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조금 이상한 데 가서 돈을 써도 현금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돈 세탁 같은 거 할 때. 그런 것처럼 물론 이제 뭐 큰 돈은 추적이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보통 사람의 환경에서는 나중에 내가 내 지갑에서 돈을 1,000원을 딱 꺼냈을 때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추적을 못 해요. 그렇죠? 알 필요도 없고 그냥 나한테 1,000원이 있다라는 거에 중요하죠. 근데 이 전자화폐라는 건 전자적으로 어떤 기록이 남는 거잖아요. 아까 커뮤니케이션에서 왔다 갔다 한 것들을 증빙이 트랜스크립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영수증처럼, 영수증은 아니지만 그런 증표들이 항상 남을 수밖에 없다고요. 기록이. 전자화폐는.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은행 발급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이런 거거든요. 제가 만약에 발급해 주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 나한테 돈을 발급해 달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 먼저 하겠어요? 내가 너무 꼼꼼한가? 나는 일단 이 사람이 그 돈을 발급만한 경제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인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로 저 사람인지도 알고 싶고, 그렇지 않겠어요? 이 A라는 사람이 정말 A인지, A가 지금 나한테 1,000만 원을 이게 너무 위험해가지고 전자화폐는 굉장히 소액이지만, 그러면 소액으로 10,000원을 달라고 하는데 그냥 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발급해달라고 하는데. 그럼 저 사람이 최소한 2만 원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어요. 근데 굉장히 아쉬운 환경이면, 나는 아쉬운 환경이 아니니까, 아쉬운 저 사람이 전자화폐를 꼭 발급받고 싶다면 그거를 나한테 알려줘야 돼요. 나는 그걸 네가 알려줘야지 발급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직접 만나서 나 내 얼굴 봤지? 내가 바로 A고 내 통장 잔액 봐. 나 2만 원 남았으니까 10,000원은 발급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하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자화폐라는 건. 그러면 전자화폐를 쓸 필요가 없죠. 자, 그러면 어떤 거냐면 전자화폐를 발급하는 어떤 M이라는데 전자화폐를 요청하는 메시지에다가 내가 10,000원을 받고 싶다라는 정보랑 내가 바로 A다라는 정보랑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메시지를 확인해 가지고 나의 인감 도장을 찍든 어쨌든 해가지고 이거는 이 전자화폐는 10,000원짜리는 쓸 수 있는 거야 라고 내가 보증을 개런티를 해야 되니까 나에 대한 어떤 정보를 남기겠죠. 그래서 이제 전자화폐로 발급해 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발급받은 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어디 썼는지 나중에 추적이 다 가능해요. 트랜스크립으로. 그걸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얘부터 모르게 해야 돼요. 왜냐면 얘는 제3자는 아니더라도 얘는 어때요? 자기가 발급해준 메시지를 다 알게 되면 어떻게 되죠? 추적이 가능해요. 다. 얘는. 근데 얘도 모르게 해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은닉 서명을 쓰는 겁니다. 자, 어떤 거냐면 내가 맞거든 하고 얘는 M을 보내줘야 되는데 M만 주기에는 불안한 거예요. 이 사용자가. 발급하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 A는 이 A고 이 B는 제가 발급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프로토콜을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뭘 이해해야 되냐면 이거예요. 메시지에다가 K2가 곱해졌잖아요. K의 이승이. 그쵸? 인수분해의 어려움 알죠? MK의 이승으로 M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거기에 근거했다고 하면 A의 입장에서는 자기 정보를 주면서 이걸로 숨긴 거예요. 메시지를. 이해 갑니까? 여기가 내가 원하는 정보가 들어가 있고 부가적으로 K의 이승을 곱해줘서 붙여가지고 숨긴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떤 거냐면 은닉 서명을 예를 들 때 어떤 거냐면 까만색 종이 알아요? 깜지예요? 깜지는 뭐예요? 서류에다가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깜지를 그 안에 넣나? 그 안에 넣나? 위에다 넣나? 안에다 넣나? 어쨌든 그 안에다 넣어요. 내 정보가 내 서류가 있어요. 근데 그 서류를 서명하는 사람이 모르게 서명하고 싶은 게 은닉 서명이거든요. 그 안에다 노란 봉투 안에다가 내가 서명받고 싶은 걸 넣고 그 위에다가 깜지를 넣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깜지 맞나? 서류 밑에 깜지를 넣어야 돼요? 아니지. 서류가 안 보여. 제가 맞는 것 같아요. 서류가 있고 그 위에다 깜지를 덮고 봉투를 만약에 해요. 봉투를 덮어서 나한테 주면 봉지를 해서 나한테 주면 내가 깜지 위에다가 하면 나는 그 봉투 안에 있는 메시지를 못 봐요. 그렇죠? 깜지에 숨겨져 봉투 안에 숨겨져 있으니까. 근데 내가 서명을 하면 서명을 받는 사람은 나는 서명을 하긴 하는데 이 다른 걸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기다 서명해도 돼 아닌 거를 이 메시지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봉투의 규격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투의 규격이나 이런 걸 봤더니 내가 서명을 해야 되는 게 맞아. 정당하구나라면 나는 그 안에 든 서류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지만 거기다가 유혜정이라고 사인을 해요. 그러면 서명을 받은 이제 봉투를 그래서 줘요. 저 사람한테. 서명을 요청한 사람한테.
그러면 서명을 요청한 사람은 봉투를 뜯어서 깜지를 버리고 그러면 그 안에 어때요? 서류가 서명이 되어 있잖아요. 깜지가 그런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때 그 사람은 어떠냐면 서명 봉지를 벗겨버린 그 서명을 가지고 서명된 서류를 가지고 그 사람은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저 사람이 뭘 썼는지 꼭 궁금한데 추적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은닉이거든요. 그 봉투에 해당하는 게 바로 K의 이승입니다. 모르게 하는 거예요. 숨기는 거죠. 진짜 받고 싶은 걸. 그리고 내가 써야 되는 서명이 묻어야 되는, 서명이 돼야 되는 그 서류가 메시지 M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화폐. 그래서 이 사람한테 주면 이게 이 사람한테 오면 B는 M이 뭔지는 모르지만 정당성을 어쨌든 확인하고 공개키 암호 시스템을 이용해서 복잡하니까 공개키 비밀키 암호라고 생각하면 돼요. 키쌍. 그래서 이 비밀키를 이 사람의 비밀키, 내가 발급한 거니까 내 서명을 덧붙여 줘요. 그런데 이 RSA에서는 이 D를 곱하면 1이거든요. 벗겨지는 거예요. 깜지처럼 봉투를 뜯으면 벗겨지는 것처럼 벗겨져요. 그래서 벗겨져가지고 이렇게 보냅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보내면 이 사람은 이 정보가 가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K의 2의 D승은 K랑 똑같아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게 2하고 D를 만들었어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 2는 그러니까 B의 공개키예요. 은행의 공개키. 그래서 공개키를 해가지고 자기 거를 보내면 얘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맞아요. 2의 D승이니까 1이니까 이렇게 해서 보내면 이 사람은 A한테 이걸 보내면 A는 K를 자기가 붙였잖아요. 그렇죠? K가 자기가 정해서 거기에다 K를 2번 곱해서 K의 2승을 덧붙인 거니까 K값을 A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봉투를 벗기는 것처럼 얘가 봉투를 벗겨요. A가. K의 K분의 1을 곱해줘서. 그럼 얘는 뭐만 남아요? M의 D승만 남거든요. 처음에 받고자 했던 돈 또는 메시지, 서류에 B의 비밀키가 붙어 있네요. B의 서명이 얹혀졌다는 얘기예요. 막 복잡하죠. 뭐 이렇게 곱해줬는데 왜 서명이야? 막 이럴 텐데 이게 바로 RSA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D승이라고 이해하지 말고 D라는 건 2하고 D의 관계는 곱하면 1이 되게 만들어진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도대체 1이 왜 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거 1 곱하기 1이나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인가? 아니에요. 모듈러 연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법연산인데 내가 법 5로 숫자를 쪼개면 이런 거예요. 1 곱하기 1만 1이 되는데 2 곱하기 3은 6이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법연산 5로 하면 어떻게 돼요? 5로 나눈 나머지만 같잖아요. 그럼 6은 법 5 연산으로는 1이에요. 6을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니까. 더 복잡해요. 그죠? 그러니까 내 말은 1하고 1이거나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곱해서 1이 되는데 그게 1, 1이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아니야. 거기다가 또 심도 있는 학생은 또 이러죠. 뭐야? 1, 1이거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면 도대체 비밀키하고 공개키하고 같네? 또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곱해서 1이 되는 게 1, 1이거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범연산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은닉서명이에요. 은닉서명의 개념 아셨죠? 그래서 봉투에 해당하는 거는 K의 2승이 봉투예요. 마지막입니다. 난수는 키 생성에 관여합니다. 난수라는 건 랜덤 넘버고요. 랜덤이라는 건 무작위라는 소리입니다. 해석을 할 때 무작위라는 건 뭐냐면 키를 예측하기가 불가능해야 되잖아요. 어려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난수라는 개념은 두 가지에 사용됩니다. 하나는 키 생성에 사용되고요. 난수를 생성해서 키를 만드는 데 사용하고 또 하나는 어떤 난수냐면 제대로 된 난수는 아니지만
그 암호 시스템이 제가 어떻게 해야 돼? 균일해야 된다고 했어요. 사이퍼텍스트나 해시 함수의 결과값으로 나오는 해시값이 균일 분포를 가져야 된다고 했어요. 비균일 분포를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까? 균일 골고루 있어야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균일 분포여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크립토 시스템의 사이퍼텍스트나 아니면 저기 해시 함수의 아웃풋 값이나 그 다음에 그런데도 난수의 개념이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주로는 난수는 키 생성을 하는데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개념이 나올 수도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런데 의사 난수가 나와서 이 의사 닥터 아니고 좀 썰렁하죠. 수도입니다. PSE 수도 DO 가까운데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 비슷하지만 진짜 있는 게 아닌 그게 수도의 뜻이거든요. 난수, 이상적인 난수라는 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렇죠? 왜냐하면 키 생성에 관여하는 난수는 난수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키를 만들어내려면. 그렇죠? 근데 키를 만들어내는 게 사람 손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도 한계가 있고 컴퓨터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 컴퓨터에서 이상적인 난수를 만들어낸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난수랑 비슷한 성질을 가졌지만 정확하게 난수는 아닌 그렇지만 난수로 인정해도 좋은 그게 바로 의사난수. 명칭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난수든 의사난수는 다음에 키 생성에 관여하는 만큼 굉장히 세큐리티의 어떤 그 요소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음에 어떤 bit스트림을 쭉 뽑아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난수 생성기나 의사난수 생성기는 쭉 뽑아주는데 다음 게 앞에 게 0이라고 해서 뒤에 게 0인지 균일 분포라서 0하고 1이 균일 분포라서 그 전 게 다음에 0인지 1인지 나온지 예측이 불가능한 거. 정확하게 동전 던지기처럼 그래서 동전 던지기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되는데 아니 암호 프로토콜 말고 다른 수업에서 되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정확하게 바이어스 돼 있지 않고 정확하게 균일한 2분의 1인 0일 확률 2분의 1 그걸 왜 2분의 1이었다가 4분의 1로 떨어지고 막 이렇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는 다음에 나올 값이 앞에서 몇 비트가 나한테 오픈해졌든 간에 다음에 나올 비트가 0인지 1인지 정확하게 반응 예측이 불가능한 그게 바로 수도 랜덤 넘버 또는 랜덤 넘버라고 합니다. 자, 수업이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